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한파와 추위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조금 그 여파가 누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한파의 경제적 손실로 많은 분들이 어렵게 됐습니다. 생생경제에서 매주 월요일 생생장바구니 통해서 물가 전해드리는데요. 걱정과 우려 전해드렸지만 오늘 발표를 보니 더 심했습니다. 한파로 인해 무, 배추, 양배추, 채소 가격이 무려 30에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 둔화, 저물가로 인한 저성장 우려 등으로 경제는 늘 어렵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지갑 열 때마다 한숨 소리도 함께 열릴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이 쓰는 말 중에 first in, last 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손길을 주고 여유로운 사람은 가장 나중에 나오는 건 어떨까요? 이 방송 많이 들어주시는 자영업자, 직업운전자 분들, 정부가 설 대책 세울 때 이분들 우선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상황 지금 따끈따끈한 결과 나와 있을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시장 조금 어렵게 보는 분들 많으세요. 개인 말고는 일제히 팔자였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설날도 점차 다가오는데 좋은 뉴스를 좀 전해드려야 할 텐데요. 네. 사실 주식시장이 좀 좋아져야 설날도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그렇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 소위 말하는 부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사람들 주머니도 넉넉한 듯 느껴지기 때문에 설 인심도 좀 풍부해지는데요. 이번 1월달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만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그런데요. 네. 그나마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한국 증시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점이 가장 뭐라 그럴까 위로 아닌 위로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수부터 먼저 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소는 21.74포인트, 1.15% 하락하면서 1871.6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증시는 2.58포인트, 0.38%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678.8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전기가스 업종과 의약, 섬유, 의복 등이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화학, 전기전자, 유통업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그런대로 선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섬유, 의류와 의료 정밀 업종 정도 강세였고요. 디지털 콘텐츠까지 강세 보인 반면 비금속과 건설 업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그나마 조금 낫다라는 표현을 드린 것은 네네. 주변국들의 상황은 훨씬 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가장 요즘에 많이 보게 되는 이제 일본 증시는 2.5% 정도의 하락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도 3% 상해 기준으로 3%, 홍콩 기준으로 1%대 후반에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주변국들은 두 자릿수로 하락을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약 한 4% 정도 수준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절반 또는 그 이하의 하락을 보여주어서 역시나 전 세계 증시에서 옛날 일본이 살짝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그런 안정적인 흐름들을 한국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이 그나마 한 가지 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데 좀 큰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지원에 대한 재검토,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네. 이 부분은 대부분 정책에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등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면서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됐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함에 따라 전기차 관련주들이 폭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SDI 같은 경우는 무려 14%나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LG화학도
9%의 큰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화학업종이 크게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둡게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와서 뭐 시장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장을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입장에서는 다람쥐 쳇바퀴돌도 너무 뻔한 흐름들을 계속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반복이 많았죠. 예. 네네 강한 업종은 계속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은 오늘 특별히 제약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뭐 유한양약을 비롯해서 녹십자셀, 동아에스테 이런 이제 주요한 제약 업체들이 강했고 오늘 또 그동안의 약세를 보여주었던 게임주들이 오랜만에 좀 큰 폭의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 좀 특이했었는데요.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 중후장대형의 대형 산업들이 전망이 계속 밝지 못하자 네. 성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쪽으로 돈이 계속 유입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약 바이오나 뭐 이런 그 컨텐츠 이런 쪽에 그 투자를 하지 않으면 너무 재미없는 시장,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조금 많습니다. LG, 현대 등도 곧 실적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 지금 시장에 반영은 되고 있습니까? 네네, 그렇죠.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가 오르지부터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지금 오늘 113만 7천 원에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네. 뭐 이렇게 되면 뭐 100만 원대 깨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그런 그 4,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2016년 실적도 그렇게 썩 좋을 것이 없다라는 예상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참여자들 주식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정말 그 한 왕조가 아주 잘 나가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처럼 한국을 이끌었던 대표 기업군들이 정말 그 서산에 지는 노을처럼 해가 이렇게 지는 것처럼 네. 막 지는 느낌을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다 보면 요즘 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게 빨리 분발을 해서 좀 이렇게 일어서기를 바라는데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뭐 정해진 시간 동안 아주 알차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 경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동대교 다리 아래 유람선이 침몰했다고 합니다. 11명을 구조하고 있고 119가 출동해서 구조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요. 서울 영동대교 다리 아래 유람선이 침몰하는 상황이 생겨서 지금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정시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지금 이 시각 들어온 따끈따끈한 경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 성장률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모르겠다 이런 푸념도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다시 2% 아래로 전망하고 있죠? 네, 지난해 연간 성장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2.6%를 기록했습니다. 네네. 정부가 목표한 3%대 성장에는 크게 못 미친 건데요. 네.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2012년에 2.3%로 바닥을 찍은 뒤에 2013년에 2.9%, 2014년에는 3.3%로 좀 약하지만 좀 상승세를 그려왔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다시 좀 2%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이 분기 성장률도 주저앉았는데 지난해 3분기 1.3%까지 반짝 올랐던 이 분기 성장률이 이 4분기에는 0.6%에 그치면서 이 0%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거 뭐 경제가 얼어붙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네, 연간 성장률과 분기 성장률이 모두 이번에 꺾이면서 그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좀 이미 위축이 되고 있고, 이 정부의 이 내수 부양책이 끝나면서 소비 절벽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이 버팀목으로 꼽히는 수출도 올해 크게 좋아질 기미가 없는데, 이 중국 경제가 여전히 좋지 않고 또 국제 유가가 계속 추락하면서 이 산유국과 신흥국 경제를 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잠재 성장률이 3%대 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젠 우리 경제가 3% 성장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위기이긴 한데 돌파구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더욱 걱정되긴 합니다. 자, 가계부채 대책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이제 2월부터는 힘들어지죠. 네, 그 다음 달부터 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이 정부와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돼요. 네. 우선 뭐 이자만 내다가 이 만기의 원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 대출이 이제 원칙적으로 좀 없어집니다. 네. 이 최장 1년간의 거치기간을 가진 뒤에 이제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야 하는 게 기본적인 대출이 되고요. 또 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을 늘리거나 또 만기를 연장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다만 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또 일시적인 이주택 처분 등으로 이 명확한 대출 상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이 되고요. 이 비수도권은 총선이 끝난 뒤인 5월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예, 발표될 때부터 뭐 어쩌란 말이냐, 오락가락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네. 지난해 보니까 아파트의 그 집단대출,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주범이다. 주범 표현이 좀 부정적이긴 한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이 110조 3천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네. 불과 6개월 만에 10조 1천억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작년 하반기 은행권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금액이 29조 7천억 원 정도니까요. 이 중에서 34%를 집단대출이 차지를 한 겁니다. 네. 또 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으로도 이 집단대출이 27.5%를 차지해서 이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에 대한 이 개별소득 심사 없이 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분양가의 60에서 70% 수준까지 빌려주는 대출을 말하는데 지난해 전세난 여파로 이 작년 하반기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이 중대금 대출도 덩달아 좀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파트 단지 또 대단위 단지에 주로 많은 이 집단대출 이제부터 좀 더 걱정거리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뭐 집단대출은 보통 이 최초 대출 승인 이후에 2년 동안 이 순차적으로 좀 잔액이 좀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네네. 이 집단대출 승인은 났는데 아직 은행의 이 대출금으로 잡히지 않은 잔액이 50조 원이 이를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대출이 올해 이후에도 계속 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데요. 게다가 이 금융위가 집단대출이 이 방금 말씀드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뺐고 또 이 당분간 집단대출이 좀 가계대출의 내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일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를 둘러싸고 지금 뭐 금융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세 거래에서 준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자료를 보니까요. 이달 들어서 지난 19일까지 전체 월세 거래에서 그 준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1%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48%였는데 올 들어서 50% 벽을 넘어선 건데요. 이 월세는 이 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월세, 준월세, 또 준전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준전세는 이 보증금이 월세의 12배에서 240배 사이로 이 전세 바로 밑단계를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 반전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느 정도 보증금도 걸고 또 월세도 내고 이런 걸 맞습니다. 얘기하는 건데. 네. 예. 그런데 준월세가 또 가파르게 줄고 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월세 바로 윗단계인데 준월세 비중이 2014년엔 64%였는데요. 네네. 작년에는 54%로 떨어졌고 올 들어서는 45% 수준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월세를 받아온 집주인들은 좀 그 숫자가 비슷하거나 좀 줄어든 반면에 새롭게 이 월세를 받는 분들은 주로 준전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이 좀 크게 늘어난 탓인데요. 이 준전세 증가는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서는 임대인이 그만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올해도 전세난 해소는 쉽지 않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뭐 가계에 가처분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면 더더욱 얼어붙지 않을까 그런 네. 걱정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거 잘못 세금을 부과했습니다라고 무효한 게 무려 1조 5천억 원이나 된다고요? 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의신청이나 또 행정소송을 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절차를 좀 거쳐서 되돌려받는 세금을 이 불복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2014년에 이 불복 환급금이 1조 5천억 원이나 달했는데 2010년에는 5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4년 만에 이 3배 넘게 좀 급증을 한 겁니다. 예. 이만큼 세금을 1조 5천억이나 돌려줄 만큼 좀 무리했던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네.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 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르오스. 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하고 계신 지금 3시 25분을 지났습니다. 애청자 8200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한강 영동대교 아래에 유람선이 침수되고 있네요. 유람선인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항상 YTN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제보를 해주신 점 감사하고요. 관계당국이 구조작업 중입니다. 한 분의 희생도 또 다치는 분도 없이 어서 빨리 이 사고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퀴즈 함께 내드리고 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또 여러분께 책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맞히실 분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가 이것을 활용해서 재난 현장의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홍보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기종이 몇 대 도입될지 등은 결정되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퀴즈는 두 글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나는 비행기, 또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입니다. 과거에는 공군기나 고사포, 미사일 연습 사격 등의 표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취미 활동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것을 이용해 6km나 떨어진 곳에 10분 만에 피자를 배달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언뜻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두 글자입니다. 외국어고요. 예, 이게 아주 정밀해서 배달을 하면 집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 들어오기도 하는 이것 이름 무엇일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생수 선물과 사색하는 시인 원재훈의 내밀하고 진실한 독서 고백, 상처받을지라도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저자 사인 선물로 되어 있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세상의 흐름과 변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생생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앞서 한강 영동대교 아래 유람선 사고 저희가 속보 전해드렸었는데 승선자 11분, 승객 6분, 승무원 5분 모두 구조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25톤 규모의 유람선이었다고 하고요. 안전하게 구조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드립니다. 자, 변화하는 세상. 이제 아주 덩치 크고 또 큰 흐름으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하지만 독특한 특성을 가진 것들이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발견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것도 그런 흐름으로 봐도 될까요? 설립하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에 쉽게 온라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어제 25일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관련 보도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사이트에 4만 명이 접속하고 사이트가 마비됐다 이런 표현이 들 정도로 아주 큰 관심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이게 뭘까?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요.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는 건지 또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줄지 관련 전문가 모시고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 경영학부 정유신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기존에 영화 같은 곳에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기존에 이제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할 때는 좀 일반적인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자금 수요자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기업이 다수의 그 자금 공급자, 그러니까 그 공급자로부터 이제 투자 받을 수도 있고 대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네. 이제 기부 형태로 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다양한 형태로 해서 자금 조달하는 걸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어제 첫 번째 시스템 크라우드 펀딩은 작년 7월 6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자본시장법 체제 내에 크라우드 펀딩법이 이제 그때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이제 틀을 만들어 준 거죠. 법과 제도의 틀에서. 그래서 자금 수요자가 기업이 소액 투자 중개업자라고 하는 어떤 그 중개 플랫폼 업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거 말하고 그러니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무슨 대출이라든지 기부 이런 형태가 아닌 증권 형태를 통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 자금 조달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증권 형태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분, 즉 주식 투자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증권에 이제 주식 말고도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채권이 있고 또 이제 이게 조그만 기업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회사가 조금 좀 그 리스크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별개로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 근데 영화라든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하고 별개로 회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해서 또 이렇게 증권 형태로 만드는 거. 예컨대 투자 계약 증권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그 형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말합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했던 적도 있죠. 고려대 앞에 영철버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금전적 보상이 아닌 이제 돈을 말 그대로 크라우드 대중들이 모아서 펀딩하는 거라면 이번에 말씀드린 건 명확히 우리가 흔히 증권시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투자 또 이익 배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가입 절차나 수익 같은 것들이 조금 기존의 어떤 증권 투자와는 다른가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증권형이라고 얘기한 게 그러니까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프로젝트 베이스의 그 계약 증권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거는 이제 그런 기부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투자해서 이제 이익을 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자본시장다운 그런 그 자금 조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도 중개 사이트나 중개인을 통해서 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소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제 하루만 해도 4만 명이 몰려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배경은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핀테크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도 그래서 또 핀테크 센터장을 지금 맡고 계시니까요. 이제 관심도가 높아진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그 엔젤 투자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엔젤 투자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거의 1만 명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건 이제 사모 형태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모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자층이 좀 형성돼 왔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그 크라우드 펀딩 법안에 의해서 이제 어제 첫 번째 시행을 한 건데 그 전에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출이라든지 또는 기부 투자 형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런 그 투자와 관심층이 있었다는 거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번에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자본시장을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생태계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어떤 정책적 의지, 그런 홍보 이런 것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해양 관련 기업이 성공 사례 1호로 지금 막 홍보가 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보기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새로운 아까 모두 말씀 주셨지만은 어떤 그 새로운 아이디어 지금 기존의 어떤 그런 산업 체계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산업들이 지금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지금 인더스트리 4.0 우리 다보스 회의 때도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 신성장 동력,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 관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생태계 조성이 되고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들이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과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도 ICT 같은 것들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는 참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지금 교수님 설명과 이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이게 금액을 뭐 5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인 경우에 이런 안내도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보호받기에는 기존보다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제 투자는 뭐 아시다시피 자본시장에서 투자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네. 예금과 보호선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제 이렇긴 하지만 결국 이제 그거에 기초해서 책임지시는 거는 이제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거의 그 창업 기업 또는 아주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초기 기업들이 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네, 스타트업들에게 주로. 예. 아무래도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러니까 리턴이 이제 클 수 있는 만큼 또 리스크도 상당히 좀 있는 거라는 거를 이제 투자하시면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안 처음에 만들 때도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은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500만 원, 또 한 회사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만 투자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 갖다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좀 또 손실할 경우에 그 규모가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이게 좀 처음 하는 어떤 그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켓 프랙티스 시장 관행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투자자들도 그거 알게 되고 기업들도 알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시장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까지는 좀 나름대로 좀 규모 좀 줄이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어떤 투자의 어떤 안정성을 갖다가 담보하는 하나의 그 제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자분들은 좀 이런 쪽 갖다 좀 꼼꼼히 챙길 건 챙겨야 된다. 뭐 이렇게 쇼핑하면서 이렇게 막 그 물건 사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일반 어떤 그런 거 다르게 지금 소액 투자 중개업자라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소액 투자 중개업자들이 나름대로 기업에 지금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재무제표라든지 네네. 또는 그 사업장이면 어디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하시기 전에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뭐 새로운 신경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지금 뭐 재미있는 사례가 흔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싸이월드라는 SNS에 이제 직원들이 분리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동영상으로 막 투자를 독려하는 그런 것들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기업 위주의 우리 기업 생태계를 변화하는 또 다른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희가 이제 핀텍 같은 경우도 금융시장을 이때까지는 오프라인 금융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갖고 있고 금융 인력이 거기 가서 우리가 상담받고 뭐 예금도 하고 또 뭐 그 주식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갖다가 지금 온라인도 바꾸고 나중에 지금 모바일로도 바꾸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똑같이 그런 것이 투자 행위도 이전에 이제 뭐 거래소 가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온라인 상으로 투자도 하고 자금도 모으고 또 온라인 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죠? 또 중개업자가 온라인 상에서 플랫폼에서 갖다 연결시켜주고 그걸 또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의 금융의 여러 가지 뭐 예금서부터 또 운용 뭐 또 보험 뭐 브로커 중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좀 크라우드 펀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때까지 하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본시장 뭐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그 틀이 지금 또 새로운 툴로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적절히 활용을 하면 저희가 이제 생태계상에서 그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 뭐 생태계 갖다 가지고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엔젤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라든지 또는 뭐 중기청 산에 여러 가지 그 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 유가증 코스피 시장 가기 전에 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코넥스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어떤 그런 거 투자하고 거래하는 그런 방법들이었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특히 자금 조달 니즈가 많지만 자금 조달 밖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 창업 초기 기업들한테 해주는 지금 판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굉장히 많은 17반 하는 분들이
집단 지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듯이 많은 분들이 네네.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조금 넣기 때문에 리스크 많이 있는 그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쪽에서 상대적으로 손실을 절대액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면서 나도 그쪽에 층이 두터워지면 그 창업 쪽의 어떤 그런 생태계 네. 활성화를 하게 되면 네. 지금 문제가 이제 창업할 때 똑똑한 창업이 우리가 필요한데 유능한 네네. 창업, 기업가적인 어떤 기회가 있는 창업이 필요한데 자꾸 생계형 창업이 되잖아요. 생계형 네네. 창업이. 그러면 거기다가 정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당히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 쪽에 정말 똑똑한 쪽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주면 네.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경제나 생태가 이제 튼튼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지금 크라우드 펀딩 제도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과는 달리 이 핀테크와 결합해서 뭐 구글, 뭐 유명한 회사들도 사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가능해진다라는 또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또 관련 소식 있을 때 한 번 더 연결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강대 경영학부 정유신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도미노 하나를 쓰러뜨리면 다다다닥 넘어와서 내 앞까지 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또 우리 경제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도미노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저라는 말이 이제 고유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저유가, 성장 둔화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FOMC도 지금 주목되고 있고요. 예. 세계가 뜨끔해서 그런지 돈을 좀 풀자. 약간 혈액을 수혈을 좀 하자 이런 느낌 같아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비유하자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저는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실물 시장이라든가 금융 시장의 침체를 막을 수는 있지만은 네. 이게 지나치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많은 비용과 부작용을 유발시키거든요. 네네. 미국의 경험이 이제 이를 입증하는데 미국이 양적 완화를 2014년 10월 달에 이제니까는 종료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일단 실물 경제를 보게 되면은 뭐 실업률이 한 10%까지 올라갔던 것이 한 5%로 이제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지만은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경제가 건강하게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질 낮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임금 증가율 이런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여전히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외풍이 불어도 그러니까 이게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뭐 중국의 제조업 성장 둔화라든가 뭐 유가 하락이 그러니까 미국 경제니까 이렇게 미국 경제를 흔들거리듯이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엄청난 돈이 이제 그러니까 풀리면서요. 네. 그 이 위험 자산들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가 이제 크게 증가했거든요. 네. 그런 이제 투기적인 수요 증가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이 지금 최근에 유가 하락과 그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유 생산 회사들이 그 양적 완화, 미국의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회사채 발행을 이제 크게 증가시켰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양적 완화 종료가 되면서 강달러로 전환하면서 이제 유가 하락이 이제 발생하면서요. 네. 원유 생산 회사들이 이제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지금 정크본드로 이제 전락을 했어요. 네. DLS 투자도 지금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채 가격들이 급락하면서 이제 이 원유 생산 회사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이게 이제 또 유가 하락을 악순환을 이제 작동시키고 있거든요. 네네. 즉 뭐냐면 수입을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공짜 돈이 아니란 얘기죠. 네. 결과적으로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작동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원인과 결과를 좀 왜곡한다 이런 설명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시행했던 양적 완화 정책 그거 잘못됐다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이 돈 푸는 것 당장에 지금 좀 소규모 경제 주체들한테는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돈 푸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이제 그러니까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금융위기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도한 부채가 이제 만들어낸 것인데요. 양적 완화도 일종의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이고 중앙은행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 정부의 이제 그러니까 국채라든가 이런 걸 매입해주면서 중앙 정부의 이제 부채도 크게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부채 문제를 새로운 부채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 풀지 않으면은 경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민간 부분의 체력이 굉장히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그 산업 체계에서 이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 부채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소득이 뒷받침돼야 되고 소득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네네. 일자리가 이제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 지금 현재의 산업 구조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임금으로 봤을 때 이제 좋은 일자리는 제조업에 있는데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최고 정점에 비해서 한 720만 개가 줄어든 상태예요, 지금이요. 네. 근데 이게 당시 우리가 세계 대공황과 비교해 볼 때 보면 세계 대공황 당시에는 제조업에서 한 7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오히려요.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대체할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활동, 산업 체계가 이제 그러니까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제 금융의 과잉이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금융위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태 속에서 돈 푸는 걸로 계속해서 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빚으로 해결하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양적인 일자리, 뭐 미국 같은 경우 이번 한파로 20% 가까운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들을 정도로 일자리의 질과 수준이 좋지 않은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에는 또 시간적인 그러니까 현재 위기에 대응하기에 어떤 시간적이나 정책적인 여유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긴축조정으로 돌아서도 되나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선진국 경제가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일단 시간 벌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돈 풀기라든가 통화 완화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금리 인상도 그러니까 실수였다는 이러한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 하는 이유도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할 만큼 그렇게 건강한 회복이 아니라는 점이 이제 그러니까 바로 그 근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연준이 이제 그러니까 뭐 올해 한 4회 정도 이제 인상할 걸로 이제 뭐 전망을 했지만은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 아닌가.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은 미국의 이제 수출에 이제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미국 기업의 수익들이 그러니까는 수익들을 악화시킬 겁니다. 예. 또 거기다 원유 문제도 이제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강달러는 이제 그러니까 신흥국 경제도 어려움으로 이제 야기를 하고 있고 네. 강달러는 또 이제 유가 하라든가 원자재 하락으로 이제 바로 연결되지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유가 하락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지금 이 증시가 주식시장이 감당을 못하고 앉아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미국 경제의 체질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긴축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풀어도 지금 대책이 없고 그렇다고 긴축으로 돌아서는 것도 무리가 있다. 지금 전부 다 사실 FOMC 회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지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교수님께서 보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추자 이번에는 올리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좀 안정세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죠? 일단 뭐 그 연준으로서 볼 때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연준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시장으로부터 신뢰성이 굉장히 추락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뱉은 말들을 책임을 못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은 결국 연준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돈 풀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네네.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금 그렇잖아요. 네. 금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인하해봤자 이 지금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뭐 한계가 있다는 이런 상황인 것처럼.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연준이니까는 이 긴축으로 돌아서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일본 사례를 들어서도 예전에 돈을 풀었더니 전부 다 현금화해서 쥐고만 있더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지금 한 8조 원 정도 추가 투입하고 뭐 상반기에 국가 재정 최대한 투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 목적인데요. 이게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끝으로. 저는 지금까지 정부가 그냥 당장 살아남기, 시간 벌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성장률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걸 이렇게 세심하게 뜯어보면요. 지난해 1분기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가 나기 전에 1분기에 0.8% 성장을 했고요. 네네. 지난해 4분기에 0.6%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인위적인 이제 주택 경기 부양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빚내서 주택 구입해 하는 네네,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한 결과가 0.8%였었어요. 네. 근데 4분기에는 주택 경기가 좀 식으면서 대신 뭘 했냐면은 그랜드 세일이라든가 뭐 개별 소비세 인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민간 소비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해서 얻은 게 한 0.6%였었습니다. 네. 그럼 평균치가 한 0.7%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인 경기 부양 없이는 그러니까 한 0.7% 분기당 0.7% 성장도 어렵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치로 보게 되면 한 2.8% 정도가 인위적 경기 부양으로 지금 그 가능할 정도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가능하지 않은 인위적 경기 부양으로는 이게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체질 강화라는 것이 산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산업체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가계부채도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판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이 가계부채 도려내거나 금리 인하보다는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는 이 도입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식물 경제처럼 그러니까는 이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네, 고려대 총장을 지내셨던 이필상 교수께서는 아예 멈춰라, 구조를 다시 바꿔서 출발하자, 뭐 이렇게 마이너스를 감수해야 된다 얘기도 있는데 참 위기에 대한 진단들 당국자들이 빨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경제 도미노 짚어봤습니다. 부동산 긴급 진단. 네, 경제가 얼어붙으면 땅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얼어붙습니다. 지금 서울에 뭐 거래가 한파를 맞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진단 해보겠습니다. 센츄리 21 코리아의 김희선 전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전무님. 네, 안녕하세요. 자, 전세난 월세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올해 이사해야 될 분들은 도대체 집 어떤 방안으로 이사하는 게 조금 덜할까요? 예, 일단 전셋값 상승세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요. 네네. 작년 한 해 동안 전셋값이 무려 9.7% 정도 올랐습니다. 네.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작년 연말에 서울의 평균 전세금이 3억 7,800만 원이었는데요. 네. 2년 전에 2013년 말과 비교를 하면 8,400만 원 정도 오른 셈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셋집의 값이 올라가는 걸 따라잡기도 힘들고 더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임대시장의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전세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서 서울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이미 월세 비중이 44% 정도 됐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세 매물 찾기에 급급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받아들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면서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서울 지역은 재건축 이주 예정 수요가 1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예, 전세난이 아주 극심해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네. 재건축 이주 수요가 생긴다는 얘기는 입주 주택은 줄어들고 네네. 임차 수요는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이사를 선택하기보다는 일단 인상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네. 기존 주택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사 비용이라든지 중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경제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는 인상 조건을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수도권 외곽 지역의 신규 입주 단지나 또는 노후주택 단지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어렵고 전세도 구하기 어렵고 뭐 집값보다 높은 전세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주세요. 3년, 5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상황이 호전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서 지금 구매를 하거나 혹은 전세라든지 월세를 준비해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변화 같은 것들도 좀 가능할까요? 예, 사실 매매를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기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임차 주택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딱 맞으면 시장이 안정되는 거고 수요와 공급에서의 차질이 생기면 역전세난이 생기거나 아니면 전세난이 생기는 거죠.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라서 다른 뾰족한 대안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네. 매매를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장기 전망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고 무리하게 구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아주 지금 차라리 이참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얘기가 됐을 것 같고요. 주택연금 이제 지급에 대한 관심도 높았었는데 다음 달 신규 가입자부터는 줄어든다고요?
예, 지금 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산정할 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제 산정 기준을 바꿀 때 기준이 되는 게 주택 가격, 대출 금리, 그리고 기대 수명을 재산정해서 하는데요. 이게 다음 달 2월 1일부터 기준액이 하향 조정돼요. 네. 프로테지로 따지면 0.1%, 뭐 70세 이상은 1.4%,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지는 않지만 좀 조정이 되는 그렇지만 거군요. 시장에 변동이 생기는 거고,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현재까지는 월 한 98만 6천 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조정이 되고 가입을 하면 14,000원 정도가 줄게 됩니다. 네.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가입을 고려 중이셨다면 이달 중으로 가입을 하는 게 14,000원 정도는 더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좋은 아주 깨알 같은 정보였습니다. 요즘 상가 임대료 상승, 또 상가 투자 이런 관심들이 많은데 좀 혼돈스럽기도 하거든요. 요즘 뭐 좀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그런 상권, 또 상가 임대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카드사들이 카드 이용 실태를 분석을 해서 상권의 경기 동향을 발표를 해줬는데요. 네네. 최근에 보면 홍대의 3대 상권인 상수, 연남, 서교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핫플레이스다. 네, 여전히. 반면에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삼청동이나 인사동 또는 가로수길은 성장세가 오히려 눈에 띄게 정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핫플레이스라고 얘기하는 홍대 상권이나 이태원 경리단길 상권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오히려 기존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철수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요. 빈 가게도 있다는 뉴스도 등장하더라고요. 신규 임차인들도 임대료가 너무 높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창업을 검토하시거나 또는 수익형 부동산 중에 상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상권 동향뿐만 아니라 이용자 트렌드에 관심을 기울여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츄리 21 코리아의 김희선 전무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김우성의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5774님 드론 정답 보내주시면서 엄마 75세 손정수님 생신 축하.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운전자입니다.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6224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정답자는요 4844 뒷자리 쓰시는 분입니다. 드론이요. 안 그래도 오늘 이사하는데 모든 짐들을 드론으로 빠르고 쉽게 나눌 수 있다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7253님 우리 고3 아들도 저가 드론인데 국산 제품을 3개월 전 구입해서 한참 빠져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텐데 그래도 이걸로 적성을 개발한다면 좋겠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내일 3시 10분 김우성의 생생경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